안녕하십니까. 한국정치론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치구조 중에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처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제1공화국, 2공화국의 역사에 관해서, 대통령제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의 국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45년 동안 받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역사상 사라진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1945년에 맞이한 우리나라의 해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어떠한 해방이었는가? 먼저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배를 함으로써 얻게 된 해방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이후부터 줄곧 우리나라는 독립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한반도 안에서 혹은 타국당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죠. 그래서 그 역사적 결과물로서 임시정부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그 독립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이한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승리를 함으로써 얻어진 그런 해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독립을 준비해왔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한 국민들에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많은 그 과정 속에서 수탈을 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상 45년 이상의 그런 기나긴 식민지 지배의 과정 속에서 쉽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패망에 의해서 얻게 된 이러한 해방. 이것은 사실상 많은 또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8월 15일 해방의 기쁨도 잠시 뿐이었고요. 곧이어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통치를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분정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약 3년의 군정 기간을 거쳐서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도에 이제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해방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기간은 타국에 의한 그 지배를 받게 되죠. 사실상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통치는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미국과 소련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방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점령군의 형태로 이 미국과 소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환호를 하다가 얼떨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상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부가 없는 상태의 그 혼란한 상황, 우리가 사실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당장에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살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 같은 경우 이것도 결국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그 치안과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조차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의 시기였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조직이 돼서 이제 그때는 분할되기 이전이니까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 정식적인 이제 그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 그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고 실질적으로 해방 이후에 그 한반도 안에서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승해서 우리가 뭔가 정식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미군이 들어오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오로지 미군정, 전권을 가진 미군정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었던 과제라고 할 것은 역시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와 그리고 우리가 그 식민지 이전의 체제라는 것이 봉건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적인 국가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남아있을 수도 있는 봉건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서 공화제를 도입을 하고 통일된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왕정의 반대예요. 왕정의 반대말로서 권력이 누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분할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공화제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정과 북쪽은 이제 당시에 소련이 들어왔죠. 38선 이북으로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된 그리고 자주적인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해방 이후의 과제를 짊어지고 이제 드디어 해방 이후에 첫 정치적인 첫걸음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러한 그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한반도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 특히 미국과 소련에 의한 이러한 남북 분할 통치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상황, 그것이 이 한반도라는 두 분 땅덩어리 안에서 구현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데올로기 싸움의 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혹한 그러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한반도 안에는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차근차근 수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수립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 이후에 사실 우리가 건준이를 중심으로 해서 1945년 9월 6일에 이미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수립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승을 해서 북한에서는 차근차근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38도선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당시 굉장히 극심한 좌우의 이념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무정부적인 상황에서 미군 식민지 말기 당시에 남한의 이념적 구도를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남한 인구의 70% 정도가 아마 좌파였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존재할 만큼 좌파적인 사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는 합니다. 반면에 당시 뭐 상해에서 활동하던 뭐 민족주의자 세력이라든가 그밖에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뭐 좌파의 적색 테러든 우파에 의한 백색 테러든 상호간의 그러한 테러리즘이 횡행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해방 이후에 남한의 정치적인 권력을 누구 손에 쥘 것인가를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가 테러리즘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매우 혼란한 이념적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이 이제 남한 38선 이남으로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분할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까지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그 기간도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군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실권을 쥐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남한에 대한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었어요. 혼란을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되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아무것도 없던 상태의 조선에서, 이제 당시의 남한에서 통치를 해 나가려니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상태이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좌파나 우파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들이 사실상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는데, 미 군정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식민지 시절에 그 일제에 봉사했던 공무원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법무에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스란히 계속 이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남한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과거 식민지 시대와 단절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 군정은 그래서 그런 현상 유지와 더불어서 군대와 경찰을 창설해서 남한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였다. 그런 가운데 보수적인 세력, 우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극단적인 우파 세력도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백색 테러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굉장히 극우적인 집단도 그 당시에 남한에는 존재를 했는데 워낙 당시에 미국이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좌파를 탄압하고 배제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보수 세력, 우파 세력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미 군정의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일단은 치안 유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한반도는 38선 이북에 소련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들이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회를 수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현상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미 군정의 정책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겠습니다. 당시에 해방 직후 한반도의 정치 세력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세력들이 존재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북한을 보면은 당연히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북한 안에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때로는 연합을 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김일성과 김두봉 등의 인물을 들 수가 있겠고, 민족주의 세력으로 조만식 선생 등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완전하게 수립이 되면서 김일성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완전하게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특히 김일성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이뤄내게 됩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었고요. 굉장히 세력이 복잡하게 찬재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파 세력에 속하는 쪽으로는 이승만 씨를 이제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민당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김성수 씨나 송진우 등이 주축이 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파 중에서도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중경 임시정부 세력 같은 경우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 조소왕 선생 등을 비롯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온건하다고 할 수 있는 중도 우파 세력에는 김규식이나 안지용 등
중심으로 해서 존재를 하였고요. 이제 좌파에서도 극좌 중도가 있겠죠. 그래서 중도 좌파 세력으로는 여운형 씨가 대표적으로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에 처음 수립한 데 있어서 첫 초대 건준위원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으로서는 박헌영 등이 존재를 하죠. 나중에 이제 박헌영 씨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비교적 온건하다고 할 수 있는 여운형 씨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그 정치 이념들이 대립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 군정이나 소련 군정, 이 군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후에 그 자주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이제 한반도의 새로운 정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대립과 때로는 협조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47년 11월 14일 유엔에서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은 선거를 치르자. 남쪽이든 북쪽이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이제 유엔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었는데요. 의결이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 좌파든 우파든 간에 처음에는 한반도가 38선이라는 이 임시 경계가 영국이 정착할 것을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38선이 사라지고 남북 통합해서 그야말로 자주적인 그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엔에서 이러한 총선거 실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즉 남과 북한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은 남한만 혹은 북한은 북한만 이렇게 선거를 치를 것인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러한 선거, 유엔에서 의결된 선거를 거부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자 따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 38선이 영구히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남한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 남한만의 선거를 치른다거나 하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반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의견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는 거,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지지와 반대, 사회가 굉장히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은 단독 선거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5월 10일. 그래서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든 다음에 비로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는 이제 38선 이북에서는 같은 해 1948년 9월 9일에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결국 단독 선거를 각자 이제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거쳐서 국회가 구성되었는데 왜 재헌국회라고 하는가?
바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 그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헌국회와 제1공화국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독선거에 대한 남한의 각 정치 세력의 입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우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선을 정통적으로 대표할 주권국가를 구성할 비상적인 정치 조치이므로 환영한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게 되겠고, 오로지 즉각적인 선거만이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적극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좌파는 일단 유엔에서 파견하는 선거감시위원단을 당장에 철수시켜라. 그리고 남북한의 주둔해 있는 소련군과 미군은 당장에 철수를 하시오. 그리고 남조선에 있어서는 미군정을 빨리 폐쇄를 하고 이제 얼른 넘겨라. 남한의 사람들에게 넘겨라. 그리고 북조선과 같은 인민위원회를 구상함으로써 이 인민위원회 단위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 정식적으로 정부를 출범하는 것을 좌파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중도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을 들 수가 있겠죠. 중도파에서는 강토와 민족을 영구 분단하는 반쪽 정부를 반대하며 미소 양군을 철폐한 후에 남북 지도자 회의를 거쳐서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좌파와 중도파는 주로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파 중도파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5월 10일 선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파만이 이 단독선거에 탄성을 했고요. 그래서 선거를 거쳐서 50선거를 거쳐서 구성된 국회의 면면을 보면 우파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죠. 왜? 좌파, 중도파는 선거에 불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미비했어요. 막 우후죽순처럼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 정당을 급조를 하고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 50선거 초대 국회를 구성하는 50선거의 결과를 보면 무소속이 전체 42.5%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씨가 중심이 되는 독립성 국민회 같은 경우는 27.5%고요. 김성수 씨나 송진우 씨를 대표로 하는 한국민주당, 이걸 줄여서 나중에는 이제 한민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초기에 이 당시에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당인데 이들 같은 경우도 14.5%입니다. 결국 첫 결과는 이렇게 무소속이 전체 42.5%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제 의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제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차츰 정당에 이제 무소속에 있던 사람들이 정당을 찾아가거나 새로 정당을 창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재헌국회, 즉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국회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금 4년이잖아요. 4년인데 이 재헌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임시예요.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기 이전에 정부를 구성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국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는 두 가지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는 것은 처음이죠. 국회에서 헌법도 제정하고 동시에 정부 구성도 하는 이러한 일원화된 역할을 국회가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독립을 했을 당시에는 헌법을 제정하는 헌법제정위원회는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선거를 거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원화된 체계에서 비로소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하나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헌국회 안에서는 현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 재헌국회에서 수립하는 헌법에 고스란히 또 투영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의 논의는 당시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이해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뒤이어서 처음 헌법이 수립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치 세력 간의 타협에 의해서 이 헌법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헌국회에서는 헌법기초위원회, 총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헌법 초안을 만듭니다. 이 당시 재헌의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초안으로 잡은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치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잡았어요. 의원 내각제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최고 지도자, 그래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은 총리가 맡아서 담당하는 내각이 이끌도록 하는 그러한 의원 내각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체제는 어디를 들 수 있냐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총리가 대부분 살림을 다 하고요.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초기 재헌국회에서는 그런 의원 내각제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초안에서는 양원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단원제죠. 근데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구상하였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총리가 임명하고 민의원이 승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민의원에 대한 해산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회 해산권을 가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원 내각제를 꿈꿨는데 이거를 본 이승만 씨가 의원 내각제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씨는 당시 모든 정파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국가적 지도자들과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죠. 사실상 계속 그 헌법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 헌법 초안은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했어요. 담고 있었는데 이승만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그래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장외투쟁을 전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승만 씨가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승만 씨는 당시 독립운동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죠. 초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승만 씨가.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소위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선진적인 어떤 그런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승만 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국회 의견을 반대를 하고 나는 대통령제로 안 하면은 의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막강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큰 정치적인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만약에 이승만 씨가 그렇게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첫 출발부터 이제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민중을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안정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에 온 거죠. 또한 이승만 씨가 당외투쟁으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새 정부가 가지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이승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제로 부랴부랴 수정을 해서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이승만 씨가 주장한 카리스마적 그 대통령제를 받아들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제1국회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누구 하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제적인 요소를 단존을 시켜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실시를 하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혼합형 대통령제 특징을 보면요.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먼저 대통령과 부통령이 존재를 하고요. 이들은 각각 임기 4년으로 했습니다. 이들의 선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은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국회에서 선거를 해서 선출이 되도록 하였다. 결국 국회가 더 강한 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거니까요. 또한 대통령과 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있다. 중임을 허용하였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을 허용했고요. 한번 남아있는 우리 당시에 남아있는 혼합형 대통령제에 남아있던 내각제적인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 국무총리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이 있으면서 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부이제 의결기구로서 국무회의라는 것을 두고요. 모든
정책이요. 대통령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국무회에서 상정된 그런 의안들은 과반수, 국무위원 과반의 결정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안과 예산안을 제출권을 정부에게 부여를 했고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내각제적인 요소다. 일단 국무총리의 존재 자체가 내각제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혼합형 대통령제는 여하튼 강력한 권력이 집중된 강력한 대통령을 갖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 형태를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처음부터 강력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씨 등의 권위주의적인 그 정부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제가 그 각각의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는 오랜 기간 겪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 혼합형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 견제받는 대통령을 구상을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통치 형태를 취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혼합형 대통령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재헌국회에서 초대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총 9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바로 마지막 9번째 개정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1960년 4.19 혁명 이후와 그 다음에 1987년 60항쟁 이후에 민주화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헌법 개정이었고요. 그야말로 딱딱 지켜서 나머지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씨와 같은 권위주의 통치자의 권력 장악이나 권력의 연장 그리고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수립된 60체제 1987년 6월 10일 헌법 6월 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 오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 헌법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상 특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전까지는 오랜 권위주의 정부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헌법이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헌법은 정성헌법, 연성헌법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헌법 개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사실상 헌법은 그 국가의 기틀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반복적으로 헌법의 개정 과정을 거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헌법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 보시면은 이후에 이승만 정권은 이제 개인의 지배와 단기 독재라는 특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에는 견제받는 대통령의 구상이었죠. 그렇지만 점점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왜곡 과정이 우리나라에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승만 씨 같은 경우는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한국회는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1950년 5월 30일에 새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씨는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을 잃어요. 많은 세력을 잃게 되는데 자기는 올해 대통령이 하고 싶거든. 일단 연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대통령 선출하는 방식을 기존의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변경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는 헌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통과가 안 돼요. 부결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지지 세력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유당을 창설을 해요. 그 과정에서 1950년 6월 25일 우리 또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서 당시에 정부는 부산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래도 부산으로 옮겨지면서도 국정 운영은 진행되었고 국회도 역시 정상적으로 국회도 활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승만 씨는 직접 선거를 치러서 자신이 대통령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야망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하튼 그 새로 치러진 선거에 그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되고 나니까 다시 1952년 5월 14일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1952년 5월 2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승만 씨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뭐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뭐 프로파간다 선전은 물론이거니와 뭐 매수 이런 것들도 하고요. 하면서 어떻게든 직선제로 하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1952년 5월 2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임시 수도인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와 전남 남북도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계엄령이라고 하면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5월 26일에 국회의원을 태운 통근버스를 강제로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 10명을 국제공산당 사건을 연루시켜서 체포를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포심을 조장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1952년 7월 4일에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칭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무리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4.4.5입도 이승만 씨의 개인적인 그 부패를 나타내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54년 11월 20일 초대 대통령이 하나의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제적의원 203명 중에 202명이 이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36명이었는데 찬성이 135명에 그쳐서 개헌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집어져요. 그 결과를 뒤집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상 203명의 의결 정족수는 135.333333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4.4.5입에 근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136명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결국 직선제를 채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956년 5월 15일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승만 씨의 오랜 그 러닝메이트인 이기붕 씨가 부통령에서 떨어지고 야당 후보인 장면 씨가 부통령에 당선이 되는 파란이 일게 되죠. 그래서 장기 집권 계획이 뭔가 타질이 자꾸 생기는 것을 이승만 씨가 깨닫게 되는데 결국 국민들은 이승만 씨가 이런 무리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드디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저항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 씨는 결국 쫓기듯 하와이로 도망을 갔고요. 이승만 정권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제1공화국은 헌법기관들이 헌법상의 지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대통령 개인과 그 추종 세력의 카리스마적 지배가 횡행했던 시기라는 통렬한 비판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기관의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자체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라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승만 씨는 그 이후에 우리 오랜 기간 동안에 존재해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첫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 바로 이승만 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공화국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이루어집니다.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제에 너무 실망을 하니까 이 내각제 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정과정정부에서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1960년 6월 15일에 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시켜서 의원 내각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전히 간선제를 국회에서 뽑게 되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고요. 대통령 임기를 5년 중임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권은 내각이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이제 나라 살림을 담당을 하는데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내부 당시에 이제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이 절대적인 과반 이상을 확보한 강력한 집권당이 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민주당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서 사실상 장면과 대통령인 윤보선 씨 사이에 총리인 장면 씨와 대통령인 윤보선 씨가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라 살림이 안 좋으니까
결국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 제2공화국은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공화국 이후의 대통령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